금일 시대를 묻다 톡톡톡 8번째입니다. 오늘이 하루 사회를 맡은 저는 쌍용차 지부 정책실장 최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8번째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이런 박수로는 다들 진행을 안 하더라고요. 끝나는 시간까지 이 분위기를 쭉 유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좌측을 한번 보시죠. 시대를 묻다 톡톡톡 6월 11일부터 8월 3일까지 쭉 순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저명 인사 한 분과 우리 투쟁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6월 10일부터 쭉 앞에 보시면 저명 인사 한 분이 쭉 배치가 됩니다. 공정작가서부터 해서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정희신 박사님까지,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코오롱부터 해서 시그네틱스 우리 해고 노동자까지. 근데 오늘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거리 강연을 기획했던 기획 의도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사회 저명 인사와 해고 노동자 한 분이 나와서 강연을 해주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을 저명 인사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저희와 같은 투쟁사업장에 투쟁하는 노동자로 소개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자에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투쟁을 하시면서 본의 아니게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셔서 저명 인사가 됐고 이런 기획 의도에 이렇게 배치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언론에서 파업을 좀 진행하고 있죠.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서서 YTN의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2010년도 8월 6일 날 해고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돌발 영상 다 아시죠? 그 돌발 영상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권력에 꼴보기 싫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해고를 당하셨고, 그 투쟁에 맞서서 여전히 복직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복직 투쟁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해고 당하셨지만 진실한 뉴스를 표방하고 사회 부조리들에 좀 맞서서 타파해보자 라고 해서 뉴스 타파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계시고, 첫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25만 명 이상이 좀 시청하셨다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YTN 전 노조위원장이신, 그리고 저희와 같은 해고 노동자이고 공정방송을 위해서 투쟁하시고 복귀 투쟁을 하고 계신 우리 노정미 운동진을 모시고 힘차게 거리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정면입니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니까 저도 좀 앉을게요. 소개가 너무 장황해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머리가 크면 꼬리가 짧고 볼품없는 법이라 사실 좀 걱정스러운데요. 앞에 소개해 주신 분의 그 잘못된 사실관계 한두 가지만 바로 잡겠습니다. 유튜브 뉴스타파 1회 조회 70만이 넘어요. 네. 그리고 저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뉴스타파를 지난주 21회를 끝으로 마감을 하고요. 뉴스타파는 계속됩니다. 저는 YTN 노조 일을 돕기 위해서 YTN 노조로 복귀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다가 YTN 기자로 앵커로 다시 복직까지 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오랫동안 언론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론인으로서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시민들과 좀 나눠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1994년도에 YTN에 입사해서 만 15년 동안 만 14년 동안 YTN 기자로, PD로, 앵커로 생활을 하다가 2008년부터는 노조위원장 출신의 노동운동가쯤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노동자라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그래서 지난 4년이 참 소중하고 계속 앞으로 제 미래의 토대가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소개해 주신 분께서 저명인사보다 노동자의 방점을 찍어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뉴스, 방송 뉴스를 뭐 즐겨보시진 않아도 보시게 돼요. 원하지 않아도 보게 됩니다. 뭐 어디 공공장소에 가도 TV 모니터에서 뉴스가 나오고, 식당에 가도 나오고, 그걸 나는 뉴스 안 봐 하더라도 늘 뉴스에 노출되게 됩니다. 근데 그 방송 뉴스, 이 자리에 어르신들도 꽤 많이 계신데요. 어르신들 젊었을 때 보셨던 방송 뉴스와 지금의 방송 뉴스가 과연 달라졌을까? 소위 말하는 전두환 씨가 집권했던 50대의 땡전 뉴스와 지금 뉴스의 다른 점, 일단 한번 형식만 한번 놓고 보죠. 앵커가 나와요. 그렇죠? 앵커가 있습니다. 옆에 뭐 이상한 거, 네모난 거 하나가 둥둥 떠 있죠. 그거 이제 방송국에서는 어깨걸이라고 합니다. 어깨 옆에 무슨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놔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그림 밑에 제목으로 보이는 간단한 문구가 하나 써 있죠. 자막이 있습니다. MB 사퇴 이런. 그리고 이제 앵커가 한 2문장 정도 읽어요. 그리고 나서 노종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그림이 나오고 기자 목소리가 쭉 나오고, 기자가 마지막에 YTN 노종면입니다. KBS 뉴스 노종면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 형식이 땡전 뉴스 때랑 지금이랑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바뀐 거라면 화질이 좋아졌고요. 그래픽의 수준이 좀 높아졌어요. 때깔이 좋아진 거. 그거 말고는 내용도 형식도 바뀐 게 없습니다. 옛날 뉴스에 나왔던 뉴스 길이 1분 30초 규격화돼 있어요. 그걸 지금도 답습합니다. 뉴스에 들어가는 인터뷰 10초. 여러분들 방송국에서 나와서 인터뷰 아무리 해봐야 뉴스에 나오는 인터뷰는 10초 끝입니다. 예외적으로 한 12초, 15초 쓸까요? 그게 대한민국 방송 뉴스 수십 년의 역사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도 프로그램에서 좀 달라졌다 하면, 글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젊었을 때 보지 못했던 거라면 PD 수첩, 추정 60분 이런 거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것도 역사는 좀 됐어요. 추정 60분이 1983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고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살인사건, 인신매매, 도박, 선정적인 내용을 주로 방송을 했었고요. 본격적인 시사 프로그램은 PD수첩이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로 그 당시 방송 언론 노동자들이 각성을 해서 만들어낸 그야말로 보도 저널리즘을 구현한 최초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PD들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사 쓰고 뉴스 만드는 사람들 기자라고 생각하시죠? 기자들이 만드는 것은 방송 뉴스, 9시 뉴스, 7시 뉴스, 아침 종합 뉴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런 방송의 변화, 그것도 PD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났던 변화, 그것이 1988년부터 시작됩니다. 1988년에 방송사에 노조가 생겨요. 87년 6월 항쟁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1989년에 MBC PD들이 뭘 만드냐 하면 어머니의 노래라는 광주를 정면으로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합니다. 세상이 발칵 뒤집혔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초에 KBS가 광주의 노래던가요? 광주는 말한다라는 어머니의 노래와 비슷한 광주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만듭니다. 그 당시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내요. 우리가 믿고 사랑하던 KBS가 그런 방송을 하다니. 땅을 칩니다. 그리고 2달 뒤에 KBS 사태가 벌어져요. 사장을 교체합니다. 낙하산이 투하된 거죠. 서기원이라는 낙하산이 투하되고 KBS의 5천여 조합원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투쟁을 합니다. 경찰 수천 명이 들어가서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끌어냅니다. 그렇게 KBS의 4월 투쟁이 있었어요. 그 해 1990년에 MBC가 PD 수첩을 만듭니다. MBC의 PD들이. 그리고 그 MBC PD 수첩에 방송을 놓고 노사가 대립하다가 해고 사태가 빚어져요. 그때 2명이 해고당합니다. 그것이 1992년, 2년 뒤에 벌어지는 MBC 투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 해직자들을 복직시키기 위해서 MBC 언론 노동자들이 2년 동안 투쟁하다가 결국 깡패들이 경찰들이 들어와서 다 끌어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손석희 교수예요. 그렇게 1992년 MBC의 투쟁은 PD 수첩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상황이 2008년도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MBC의 PD 수첩, KBS의 추정 60분, 투하된 낙하산 사장들, 여기에 저항하는 언론인들, 그리고 나서 해직 사태가 벌어지고 장기 파업이 벌어지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라진 것 딱 하나 있어요. 돌발 영상이 있습니다. 돌발 영상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만들었습니다. 2003년도에 만들었어요. 기자 저널리즘과 PD 저널리즘은 사실 구분할 수 없는 거죠. 언론에 저널리즘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자 주류 사회에서 PD 저널리즘이라는 한국적인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보면 저널리즘을 PD들밖에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일 수도 있습니다. MBC의 시사 매거진 2580은 기자들이 만들어요. 그러나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PD 수첩의 어떤 뒤를 잇는 PD 저널리즘에 영향을 받은 기자들의 어떤 노력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굳이 저널리즘을 PD들의 저널리즘과 차별화시킨다면 그것은 일상적인 뉴스에서 반영한다는 의미예요. PD들은 긴 호흡의 방송 프로그램을 좀 뜨문뜨문 만들죠. PD 수첩의 제작진들은 한 편을 만드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기자들은 거의 매일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2-3개씩은 기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그게 기자 조직과 PD 조직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과거처럼 앵커 어깨거리 걸고 하는 그런 뉴스, 판에 박힌 뉴스 이외에 뭔가 다른 뉴스를 만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돌발 영상 하나뿐입니다. 돌발 영상은 매일매일 방송됐어요. 그리고 보도하는 형식이 다릅니다. 형식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자사회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1분 30초에 뭘 담어? 선배들이 가르쳐준 대로 인터뷰는 10초, 총 길이 1분 반. 그거를 입사할 때부터 배워요. 거기선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형식을 바꿈으로써 하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취재 관행, 인터뷰, 여기도 우리 취재진이 계시지만
취재원과 합의된 인터뷰를 땁니다. 정갈하게 차려입고, 또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말실수를 하면 좋은 말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TV에 자주 나온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는 그릇된 인상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저처럼 숙련이 돼야 이 정도 겨우 하는 거죠. 정치인들 말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런데 방송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일종의 관행, 일종의 유착, 이것을 깬 것이 돌발 영상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돌발 영상에 대한 탄압 움직임이 직접적으로 나타났어요. 신재민 같은 사람은 돌발 영상이 뉴스냐, YTN 방송사다우려면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2008년 10월 저 해직당할 때 같이 해직당한 동료도 돌발 영상 PD 제 후배였고요. 6개월 정직당한 친구도 제 후배였고요. 그 친구들이 더 이상 돌발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서 돌발 영상이 한때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YTN 탄압의 본질은 돌발 영상 탄압이고, MBC 탄압의 본질은 PD 수첩 고소와 최근에 있었던 PD 수첩의 대PD인 최승호 PD 해고에서 보듯이 PD 수첩의 탄압, PD 수첩에 대한 탄압입니다. 오늘도 기사 보니까 KBS 추정 60분이 MBC 파업 사태 취재하겠다고 하니까 취재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 언론사 파업, 언론사 투쟁, 언론에 대한 장악, 이것의 본질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지금 투쟁은요, 여러분들 시청자들을 위한 미래를 바라본 투쟁이 아니라 그저 1988년 수준으로 방송을 돌려놓고 싶은 거예요. YTN의 경우에 2003년 수준으로 방송을 돌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돌발 영상에 대해서 개입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한둘 진짜 쭈뼛거리면서 노 PD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무시하면 그만이었어요. 지금처럼 전화해서 프로그램 내리게 하고 제작자들 해고시키고 정직시키고 이런 사태 2008년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결단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투쟁은 어떻게 보면 과거 회귀형 투쟁이에요. 겨우 제자리 좀 돌려놓으려는 투쟁입니다. 그러면 언론사의 투쟁은 이렇게 MB 정권처럼 후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권이 아니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제가 생각한 우리 언론계의 투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언론사는 예외 없이 출입처 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자들은 신문사, 방송사로 출근하지 않아요. 자기가 맡고 있는 출입처로 출근합니다. 여기 앞에 서울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출근을 아예 이쪽으로 해요. 국회로 출입하는 기자들은 국회, 정당 그쪽 기자실로 갑니다. 삼성을 맡은 기자들은 삼성그룹이 제공해주는 안락한 기자실로 향합니다. 행정부처, 청와대, 심지어 경찰서까지 기자실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거의 안락합니다. 자기 책상도 있죠. 컴퓨터선 다 들어오죠. 거기 있는 이렇게 행정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커피도 타주죠. 뭐 그런 안락한 환경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출입처로 나가다 보니까 시청자하고 독자인 여러분보다 출입처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더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출입처 기자실로 나가다 보니까 그 출입처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정을 아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기자들 하나하나 개인을 비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출입처가 제공하는 보도자료 속에서 허덕여요. 그거를 다 이해하고 그 중에서 기사거리를 선별하는데도 하루가 꼬박 셉니다. 물론
과거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만 기자실에서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일부 있다는 얘기죠. 공보관하고 고스톱도 치고 그 고스톱 자금은 공보관이 주고 그런 그렇게 노는 기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의 기자들은 열심히 취재는 합니다. 그러나 친한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고 그 사람들이 주는 정보에서 허덕여요. 보도자료의 홍수에서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제보 이런 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자 개인을 제가 만약에 YTN으로 복직을 해서 서울시청 출입기자가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억울함을 당했다고 저한테 제보해봐야 저한테 기사를 취재할 권한도 쓸 권한도 없습니다. 그게 언론의 현실이에요. 자, 인간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아무리 내가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대상이 출입처라지만 매일 만나고 인사하고 밥 먹고 조금 친해지면 술도 같이 먹고 윤리 규정 있죠. 일정 금액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 취재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골프 라운딩을 같이 하면 안 된다. 돌려 얘기하면 일정 수준의 식사 같이 할 수 있어요. 들키지 않는 술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취재 목적이라고 하면 골프도 같이 칠 수 있어요. 그런 거 반복하다 보면은 취재원들하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집니다. 그 사람들이 부탁하면 어느 정도는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야 됩니다. 기자들한테 너 기사 똑바로 써. 이 얘기보다 언론사 니네들 출입처 제도를 깨!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뉴스답다고 얘기하는 뉴스타파 출입처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지지하시는 PD수첩 출입처 없어요. 출입처 없다고 출입 안 시키지 않습니다. 취재 가면 취재 협조를 해야 되는 거지 공공 영역에 있는 사람들 세력의 의무예요. 그래서 언론은 제5부, 제4부, 제5부 뭔가 권한을 가진 것 같고 그런 권한을 취재하는 데 쓰는 거죠. 출입처에 얽매여서 출입처가 원하는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기자 개개인한테 뉴스를 똑바로 해라 이런 견제도 좋지만 출입처 제도를 개혁해달라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박수를 치고 싶으면 세게 쳐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사제도. 여러분들은 기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전문인이냐 노동자냐. 기자들은 대답합니다. 우리는 기자야. 기자를 특수한 신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사실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난 4년 동안 일부 언론사에서는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격려하고 견제하면서 언론 노동자들이 정말로 노동자로 설 수 있게 지켜봐 주시고 견인해 내주셔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저희가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스펙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오히려 대학 때 학점이 높으면은 기자 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학점 낮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 못 가고 겨우 가는 데가 기자. 뭔가 좀 이렇게 민환 기자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술도 잘 먹을 것 같고 성격도 꼬장꼬장한데 그런 것들을 관과 권력과 이렇게 맞서는데 좀 요긴하게 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기자들. 그러니까 대학 때도 좀 놀았겠죠. 좀 운동이란 것도 좀 했을 것이고 학점 관리 이런 거에 신경 안 쓰던 사람. 교과서나 교수님들이 추천하는 책보다는 선배들이 읽으라고 하는 책. 이런 책을 탐독했을 것 같은 낭만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해외 연수 갔다 와야 되고요. 영어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면 아주 기자 되기가 용이합니다. 학점 4.5점 만점에 4.12는 4.1 내지 4.2 이상은 돼야 돼요.
이게 뭐 일부 언론사, 상당수 언론사가 전반적으로 다 시험을 안 보고 서류 전형부터 해요. 학점 낮으면 일단 제낍니다. 그러니 기자, 언론사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대학 때부터 뭔가 사회를 경험하고 고민을 키우고 이러기 어렵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경쟁에 극심하게 노출돼 있고 스펙을 잘 쌓기 위해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좀 유리하죠. 그러면 이제 언론 노동자의 질이, 형질이 변경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요, 언론사의 입사 제도를 바꾸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이건 뭐 언론 종사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같이 싸우자는 얘기예요. 저는 YTN 복직이 나를 해고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냥 보복 심리로 그런 거였다면 애저녁에 접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애가 셋이나 있어요.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한번 다른 길을 찾았을 텐데 저희는 투쟁 초기에 동지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잡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내 자리 찾아가고 회사 여건이 내가 요직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것일까? 아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언론 조직이 되기 참 좋은 환경에 처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어차피 흘린 피라면 지금 우리가 고민을 조금만 더 한다면 이 싸움의 승리와 함께 언론사다운 언론사로 탈바꿈할 수 있겠다. 출입처 제도를 혁파하고 입사 제도를 바꿔서 언론사가 구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선언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해직당했다가 복직하는 이런 잃었던 걸 되찾는 그런 투쟁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뭔가 구조적인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KBS, MBC보다 덜 관료화됐고 조직이 적고 그에 비해서 보도 전문 채널이라는 어떤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YTN 동지들 내부에 공감대가 있어서 이 싸움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어떤 언론계의 어떤 대략적인 현황,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그 언론사의 출입처 제도예요. 이게 언론사의 권력입니다. 언론인들은 취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보고를 해요. 보도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언론사의 사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어느 언론사나 다 있어요. 그리고 권력기관하고 유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착된 그런 통로를 통해서 압력이 들어오고 그 압력이 실무진으로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웬만한 언론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봤어요. 권력, 정치 집단에서 압력이 들어오기도 하고 자본, 재벌로부터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은 두 군데 있습니다. 언론인들 내부 속에 자각이라는 그러한 저항의 조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청자, 독자, 뉴스 소비자들, 뉴스 수용자들의 자각. 어떤 자각이냐. 내가 언론사를 견제할 수 있다라고 자각하는 거. 이건 기본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에게 무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의 무기는 참 무기가 되기 힘들었어요. 뭉치면 파괴적인 무기가 될 수 있지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나뉘어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무기. 그거는 항의입니다. 항의. 비평이에요.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마음에 안 들어. 항의 전화하면 돼요. 시청자 게시판에다 한 줄 남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듣고 무시해버리면 끝이고요. 기자랑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응대해주는 전문 조직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분풀이를 해도 전달되지도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볼품없는 무기입니까? 물론 그런 의식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언론사로 달려가서 수천 수만 대오가 항의를 한다면 그건 달라지겠죠.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앞에는 트위터로 대표되는 SNS라는 무기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도 인터넷 있었죠. 인터넷 게시판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릴 수 있어요. 그것과 SNS는 본질적으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거들이 나오면서 1인 미디어라는 용어가 생겼지만 미디어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약해요. 파워 블로거들이 좋은 게시물을 하나 올리면 10만 클릭, 20만 클릭 얘기하죠. KBS 9시 뉴스 시청자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KBS 시청률이 여전히 18%에서 20% 사이를 오갑니다. 계산하기 좋게 20%로 가정하고요. 그 대신 시청 가구 수를 지금 한 1,800만 가구 정도 보는데 1,500만 가구라고 가정을 하죠. 계산하기 쉽게. 20%면 300만 가구가 봅니다. 한 가구에 2명씩 보면 600만 명이 보는 거예요. 평균 시청률이 그래요. 그런데 파워블로거 10만, 20만? 경쟁이 안 되죠. 트위터는 1인 미디어의 집단화를 이뤘습니다. 개개인의 미디어들이 파괴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집단화의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미디어의 파괴력은 딱 하나입니다. 전파력이에요. 넓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이제 방송이나 신문은 이제 동시성을 가지죠. 트위터는 이론적으로는요, 무한 RT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촘촘히 엮여 있으면 이 중에 한 분이 쓴 글을 여기 계신 분들이 RT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과 엮여있는 팔로워들 조직으로 다시 또 엮여가고 무한 확대 재생산 반복 RT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은 어떠한가? 이른바 파워 블로거들이 있습니다. 이회수 선생 같은 분은 100만이 넘죠. 한 120만 명 정도 되죠. 물론 그분들이 다 적극적인 독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그분들에게 이회수라는 분이 쓴 트윗은 가게 돼 있어요. 보든 안 보든. 물론 타임라인이 딱 맞아야 보겠지만, 그리고 그 100만 명, 120만 명하고 얽혀있는 수많은 조직으로 연계됩니다. RT를 하는 순간에. 제가 용가리 통편 뉴스라는 것을 지난해 이맘때 한창 했어요. 지금은 뉴스타파 때문에 잠시 접었었는데, 용가리 통편 뉴스의 그 팔로우가 5만이 채 안 됩니다. 이회수 선생의 100만과는 비교도 안 되죠. 공주영 선생 25만, 그리고 또 기자들 중에서 가장 파워가 세다는 고재열 기자 10만, 12, 3만 정도 될 거예요. 미디어 본고도 10만이 넘어요. 그러나 용가리 통편 뉴스의 파급력은 그분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왜? 그분들이 다 용가리 통편 뉴스를 RT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팔로워가 20명이어도 괜찮아요. 10명이어도 괜찮아요. 그 팔로워에 이회수를 집어넣으세요. 이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팔로우에 저를 집어넣으십시오. 공지영 선생을 집어넣으세요. 그분들한테 멘션 보내서 여러분들을 팔로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글이 그분들을 통해서 전파되도록 하세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도 1인 미디어고, 그 좋은 컨텐츠를 RT함으로써 내 팔로워에게 전달하는 것도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컨텐츠 생산과 컨텐츠 유통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기성 미디어들은 이런 것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혼자서 생산하고 유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트위터라는 공간에.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그런 파괴력이 이미 확인됐기 때문이에요.
6.2 지방선거 2010년도 그 당시 트위터 계정 수가 40만에서 50만 사이로 추정됐습니다. 한글 트위터 계정 수가. 지금 현재 400만에서 500만 사이로 추산됩니다. 만 2년 사이에 10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6.2 지방선거 때부터 트위터의 영향력은 검증이 됐어요. 심지어는 조중동마저도 트위터의 특징은요, 모든 데이터가 다 통계로 변환이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만 돌릴 수 있으면은. 조중동조차도 그런 트위터의 영향력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어떤 영향 미친 정도를 수치화해서 순위화해서 보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가리 통편뉴스도 지난 11.26 재보선 때 동아일보 산정 기준으로 파워 트위터리안 25명을 선정했는데 12위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아주 일반적인 사람도 그 순위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가 1인 미디어는 될 수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 1인 미디어, 집단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게요, 방송사에다가 전화 한번 해서 욕해서 분풀이 한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실질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작년 8월에 있었던 주민투표, 10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조중동과 장악된 언론이 만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여론몰이, 이런 것을 트위터가 견제해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작은 역할이지만 하나하나 한 거죠. 그것의 집단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4.11 총선이 끝나고 기존 매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트위터 영향력이 약화됐다. 전국 단위의 총선에서 야권이 패한 것은 트위터의 영향력이 약했다는 반증이다. 그리고 나서 멘붕이라는 용어가 급속히 확산되고 트위터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도된 음모라고는 보지 않지만 놀아놨다고 생각해요. 트위터 영향력 때문에 수도권을 지켰습니다. 어차피 트위터 하는 사람들은요,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여기서 수도권을 지켜낸 거예요. 당연히 지방에는 파급이 안 되죠. 강원도지사 선거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요, 강원도 하나였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트위터 하시는 분들이 강원도 선거에 다 집중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트위터의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말은 트위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중에 트위터를 떠나셨던 분들이 있으면 트위터로 돌아가세요. 전선으로 돌아가십시오. 멘붕? 우리한테는 사치스러워요. 쌍용차 노동자들이 거리에 있는데 어떻게 멘붕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직 싸움 끝나지 않았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지난 총선은 의석수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수를 획득하지 못했을 뿐이지 모든 데이터가 박근혜 필패를 얘기합니다.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했던 대통령이 됐던 경우는 박정희 딱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승만도 수도권에서 이겼습니다. 노태우가 서울에서는 졌어요. 그러나 수도권 전체에서는 이겼어요. 박근혜가 박정희 딸이니까 수도권에서 져도 된다. 그건 이제 시대를 잘못 읽는 거죠. 지금은 수도권에서 이겨야 집권할 수 있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씨가 더 잘 알아요. 수도권에서 총선 득표율 어땠습니까? 48대 43 정도 나왔어요. 물론 야권 연대를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경남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던 1997년 제14대 대선, 김대중 후보는 경남, 부산 포함해서 경남 소위 말하는 PK에서요
10% 중반대의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도 대통령이 됐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PK의 득표율이 30%가 안 됐어요. 20% 중후반대였습니다. 부산이 30%에 가까웠고 전반적으로 20% 중반대였습니다. 그러고도 당선이 됐죠. 이번에 야권 연대가 PK에서 획득한 득표는요 40%입니다. 다른 거 변수 다 따져봐도 이 두 가지 결정적인 변수를 극복하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 못 돼요.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야권 내부의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전제가 되죠. 그리고 물론 박근혜 필패를 얘기했지 새누리당 필패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새누리당에 감동을 준다면 새누리당의 후보가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죠. 다른 말로 야권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권의 결집 그리고 훌륭한 후보를 감동적으로 선출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될 더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전선으로 다시 복귀하십시오. 가장 수월한 전선은 트위터입니다. 거기서 우리 멘붕을 이미 극복했다라는 걸 좀 저들에게 보여주고 다시 한번 트위터 집단 미디어의 힘을 언론인과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 강연 전에,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생각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언론 탄압의 본질, 그리고 아니면 언론사 내부의 구조적 문제, 뭐 이런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아마 이명박 정권 하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이미 피부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고, 그에 대한 이제 대응 방안, 우리들의, 투쟁 방향,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시간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한 8차례까지 올 때 보면, 강연 시간보다도 이 질문 시간이 더 길었던 것으로 많이 좀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조금 사회적 권한으로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15분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렇죠. 마이크가 없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조정동 안에는 양심적인 기사가 없는 겁니까? 왜 상식에 반하는 그런 기사들이 소식이 나오는 건가요? 두 번째 질문은 MBC 지금 총파업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PD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뭐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조중동에 소속된 기자들이 좋은 기사를 써도 기사화될 수 없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했으면 좋겠고요. MBC 파업 전망은 여러 가지가 이미 많이 나와 특별한 기대가 있고요.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자,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죠? 함께 싸워달라는 겁니다. 우리 출입처 제도 개혁, 그 다음에 인사제도 개혁, 그 다음에 SNS라는 그 무기의 집단화, 함께 해달라는 세 가지 말씀 좀 꼭 기억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힘찬 강연해 주신 우리 노정면 PD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PD님께서는 잠시 좀 휴식을 좀 취하고 계시고요. 이 안쪽 들어와서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